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등 세계사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세계사 너무 재밌게 배우고 있어요. 이 또 세계사가 알고 보면 재밌어. 왜냐면 그 시대 고리에 요 세계는 또 어떻게 깊혀나, 우리 이제 배우고 보니까 공통점이 있네. 철기 시대였고 뭔가 어떤 중앙 집권적인 모습들을 보이려고 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진나라 저 중국에서 진시 왕제의 모습이 보이고, 인도에서는 또 마우리아 왕조 아스커 왕 보이고, 또 이 저 페르시아에서 다리우스 왕 보이고, 비슷해. 시대가 비슷해. 그지? 자,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 이제 유럽을 한번 가봅시다. 자, 먼저 그리스. 그 옆에 있는 이탈리아까지 한번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입니다. 자, 바로 이 지중해 따뜻하오. 네, 지중해 한번 담가봤지 몸을. 따뜻하더구만. 뭐 거기가 뭐 해양성 기후다 뭐 해가지고 뭐 따뜻하다고 뭐 지리 선생님들이 그러시던데, 네,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건 따뜻하더라고. 나중에 여러분들 그 대학교 가면 정말 대학생 돼서 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절대 집에 있지 않기, 배낭 메고 가출하기. 가출이라는 표현보다는 좋아, 출가하기. 어쨌건 떠나시라. 너무 돈에 구애받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선생님도 배낭여행 갔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 배낭여행 할 수 있는 돈은 없었고, 옛날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미국에 취업 형태로 갔지. 물론 이제 유학생은 이 취업 비자가 나오진 않거든. 쉽진 않거든. 유학생 취업 비자 쉽진 않은데, 선생님은 어디서 했냐면은 그 세탁소에서 그 저기 빨래 빨면서 해서 돈 모아가지고,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방을 붙였지, 전봇대에다가. 그것도 불법이야. 벌금 내야 돼. 예. 하지만 그래도 붙였지. 벌금 낼 거 생각하고. 한국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한국말이잖아. 그래서 한국에서 유능한 튜터가 왔다. 대박 아니냐? 근데 전화가 온 거야. 인도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변호사 일을 하려고 들어온대. 그래서 한국말 배워야 된다는 거야. 와, 대박. 야, 그래가지고 한국말 가르치면서 또 알바하면서 돈 벌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영어를 배웠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젊고 우리는 청춘인데 너무 이 돈에 얽매여가지고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건 조금 슬플 것 같아. 좀 힘들더라도 일단은 좀 부딪혀 봤으면 좋지 않을까. 글쎄, 또 이 꼰대의 또 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 또 쉽지 않은 세상인데, 근데 다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무 말도 못해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은 한번 노력해 보면 어떨까라는 어떤 그런 조언을 한번 제 경험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대학생 되면 꼭 집을 나가시라. 멀리 유럽이나 이런 아메리카 좀 못 가도 돼. 그냥 일단 집을 나가서 동네 한 바퀴, 아니 저기 발걸음 닿는 데까지 날밤새서라도 한번 갔다 와봐. 그것만으로도 달라져. 진짜로. 하여튼 집에서 너무 게임만 하고 있지 마시라. 제발 좀. 자, 지중해 세계 통일 간다. 자, 이제 그리스야. 고대 그리스야. 에게 문명. 자, 이 에게 문명이 어디서 발생했냐면 바로 여기. 그러니까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을 받아 에게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어느 문명이냐면 먼저 크레타 문명. 크레타 문명은 뭐냐면 크레타가 섬이야. 예, 그리스 그다음에 그 오리엔트 그 사이에 크레타가 있거든.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 그래서 크레타 섬에서 발생했는데 활발한 교육 활동. 여기 지금 당연히 그리스, 유럽 쪽으로 이어지는 곳과 그다음에 이게 저 아시아 쪽으로 연결되는 이쪽 그 페르시아 쪽으로 연결되는 이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요 사이에서 또 중개무역 하겠지, 그지? 활발한 교육 활동하면서. 그런데 그 크레타 섬에 있었다가 요 육지 그리스 본토 미케네 쪽이에요. 미케네. 그 미케네 사람들이 밀고 내려와. 그러면서 망한다. 바로 그리스 본토, 여기 미케네 쪽이에요. 미케네 주민의 침입과 자연재해로 멸망.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미케네 문명. 본토야, 본토. 이거는
크레타는 그 본토 아래에 있는 섬이고 그리스 본토에서 발생했고 크레타 섬을 점령했고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 알죠? 트로이 목마. 그지? 야, 이 트로이 전쟁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재밌게 들은 거야. 그래서 학생 때 내가 나중에 꼭 이 전설의 트로이 유적을 내가 기필코 내가 발굴해내겠다라고 꿈을 가진 한 학생이 있었지. 그 학생이 나중에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바로 이 트로이 유적을 결국은 찾아내. 와, 전설 속 이야기를 고고학적 성과를 통해서 현재의 역사로 끌어올렸던 그런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젊음 청춘 때는 정말 이 꿈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건 이 트로이 전쟁 승리하면서 이때 왜 그랬냐면 이들이 사용한 무기가 철제 무기. 또 철 나오잖아. 이게 철은 정말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다니까. 엄청나지. 철제 무기를 사용한 바로 도리아인에 의해 멸망. 자, 봐봐. 크레타 섬이 있었지. 본토에 있었던 그 미케네 사람들이 밀고 내서 멸망시켰다 그랬지. 근데 또 그 위에서 도리아인들이 또 철제 무기를 갖고 도리아민들이 또 내려와. 다시 한번 크레타 섬이 있었어. 이 크레타 섬의 어떤 문명, 크레타 문명이야. 그 본토에 또 미케네 문명이 있었어. 요 미케네 문명과 요 크레타 문명을 요걸 합쳐가지고 우리는 요게 에게 바다거든. 에게 문명이라고 하는 거야. 에게. 죄송합니다. 네, 아 참네요. 자,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 합쳐서 우리 에게 문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크레타 문명을 미케네 사람들이 멸망시킨다고. 그런데 저 위에서 또 도리아인들이 내려오면서 이 미케네 지역을 점령을 하고 일부 미케네 사람들은 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 잘 봐봐. 그 도리아인들이 내려와서 차지했던 그 그리스 본토의 제일 좋은 지역, 미케네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일 거 아니야. 그 지역은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이었겠지. 그 지역을 차지한 거야. 도리아인들이. 철제 무기를 가진 도리아인들이 차지한 거야. 이 지역에 있었던 미케네인들의 일부는 그 옆으로 이동을 해. 그 해협을 거쳐서 그 옆으로 이동을 해. 자, 봐. 그 도리아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미케네 지역을 점령했잖아. 농사 잘 되는 지역. 이 지역의 대표적인 폴리스가 바로 스파르타가 되는 거야. 도리아 쪽 스파르타. 그리고 원래 미케네의 주인이었는데 도리아인들이 밀고 내려오면서 이제 이동을 한다고. 해협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고. 그 이동한 지역에서 대표적인 폴리스가 바로 아테네야. 이해가 되지? 그렇게 해서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형성이 된 거야. 다시 한번. 자, 크레타 문명이 있었어. 그리스 본토에서 미케네 사람들, 미케네 문명, 그 미케네 문명이 내려와서 여기 점령한 거야. 근데 그 미케네 문명에 다시 도리아인들이 쳐들어온 거야. 도리아인들이 쳐들어와서 미케네인들이 찾아오던 비옥한 농토를 차지하게 돼. 이 지역에서 발달한 대표적인 폴리스가 바로 스파르타. 농업, 스파르타. 그 옆에 해협을 통해서 해안가 쪽으로 이동한 미케네인들이 세운 도시가 있다고. 그 폴리스 대표적인 폴리스가 바로 아테네. 오케이. 이래서 스파르타와 아테네 이 폴리스가 양대 축을 형성하면서 그리스 문명을 출발시킨다. 오케이. 자, 출발. 폴리스 양성 기원전 8세기 아테네 스파르타 등 작은 도시국가 등장했고 중심부 자 그 구절 보면 중심부에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 있다. 내가 진짜 근데 난 이상하게 그리스 쪽은 내가 갔다 왔거든. 근데 별로 한 번만 가고 한 번이면 된 것 같아. 두 번 가고 싶은 생각은 안 들더라고. 너무 저기 뭐냐 몰라 내가 만난 사람들이 좀 그랬는지 자꾸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그래. 막 자꾸 저기 그 그리스에서 배 타고 난 터키를 넘어가야 되거든. 근데 막 배 가격을 갖고 막 장난을 치는 거야. 막 딱 유럽인들한테는 싸게 파는데 나한테 막 비싸게 팔고 내가 머리 검었다고. 진짜 나빠.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뭔가 안 좋아. 내가 재수 없는 거겠지 뭐. 그지? 그리스 사람은 다 그렇진 않겠지. 그렇게 믿고 싶어. 어쨌건 간에. 또 그때 마침 또 공사 중이야. 또 파르테논 신전이 또 그 힘들게 갔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이 딱 그 산 위에 있거든. 정상에 있거든. 그리고 아크로폴리스. 그 밑에 아고라. 시민들의 공공생활 장소. 요즘 다음에 가면 왜 아고라
라고 하는 공간이 있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청원도 올리고 막 그러잖아. 여기서 따온 거야. 시민들이 이제 서로 이게 토론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곳이 바로 이 아고라. 그래서 신전 아크로폴리스, 이 아크로폴리스는 정치 뭐 이런 곳이 되겠지. 신전 아크로폴리스 아고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있다. 폴리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되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면 되고. 자, 이 수많은 폴리스가 존재했으나 동족 의식은 유지했어.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했어. 그리고 같은 신앙, 그다음에 올림피아. 이 올림피아가 지금 올림픽의 그 효시가 되는 거잖아. 이 올림피아가 전개될 때는 전쟁하지 않음, 약속을 한 거야. 그런 어떤 그 평화의 정신이 지금 올림픽까지 연결되고 있더라. 자, 그 대표적인 폴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 한번 봅시다. 아테네는 소수의 귀족이 정치를 담당하고 활발한 해상 활동. 내가 얘기했지? 도리안인들이 내려와서 미케네 지역을 차지했어. 그 미케네 지역은 원래 비옥한 농토가 있는 지역이야. 그럼 스파르타는 농업 쪽으로 많이 가겠네 추측되고 있지. 근데 여기에 살고 있던 미케네들이 옆으로 이동을 했다고, 바닷가 쪽으로 이동했다고. 거기서 나온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아테네라고. 그러니까 다시 바닷가 쪽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해상 무역을 주로 많이 했겠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해상 활동으로 상업 발전, 부유한 평민 등장이고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평민의 참정권을 요구했다.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언제 나중에 전쟁을 하면서 설명을 할 건데 원래 전쟁은 귀족들이 하는 거야. 왜냐면 전쟁에 참여하려면 말도 있어야 되고 전차도 있어야 되고 그걸 일반 농민들, 일반 평민들이 어떻게 마련을 해. 그러니까 전쟁은 귀족들이 하는 거야. 귀족들이 하는 건데 이 전쟁이 잦아지면서 이 귀족들만으로는 부족한 거라. 그러면서 평민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평민들이 참여하게 되니까 평민들이 그래? 그럼 우리한테도 권리를 좀 줘. 우리도 목숨 내놓고 싸우는 건데 우리한테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러면서 서서히 그 평민들의 권리가 점점 올라가게 된다는 거. 권리라고 하는 건 말이야. 그냥 줘. 그래서 얻는 게 아니거든. 싸워서 쟁취하는 게 권리거든. 권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고.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어떤 그 투쟁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얻는 게 권리거든. 여기 있는 평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에 참여해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얻어낸 권리야. 여기서 뭐가 등장하는지 알아? 민주주의가 등장하는 거야. 민주주의는 그렇게 등장하는 거야. 그냥 어쩌다 민주주의? 이게 아니라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싸워가면서 권리를 하나씩 획득하면서 하나씩 만들어낸 시스템.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자, 여기 지금 민주정치 발전. 그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제 귀족들이 이제 정치를 주로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이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 지금 평민들도 이 참여를 하면서 이 평민들이 우리도 정치를 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우리도 정치를 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때 솔론이라는 사람이 그래? 알았어. 그럼 너희들도 정치를 해. 왜? 전쟁에 참여하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민들은 여전히 좀 넉넉한 민들이겠지. 그지? 그러면 이 솔로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재산 정도에 따라 일부 평민 너희들 민 중에서 돈 좀 있는 평민들 너희들은 표 좀 줄게. 너희들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솔론의 정치. 재산 정도에 따라 일부 평민의 정치를 참여하게 만든 거. 이게 바로 솔론이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권 정치라고 돼. 금권 정치. 금권 정치. 근데 생각해봐. 이거 되게 불만 있을 거 같지 않아? 그러니까 귀족들 입장에서는 이 잡것들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말이 돼? 불만이 있을 것이고 이 민들은 이거 제한적인 거잖아. 돈에 의해서 표를 주겠다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뭐 내가 100만 원 갖고 있어. 그러면 2표. 나 10만 원 있어. 넌 1표. 뭐야? 왜 쟤는 2표 난 1표야? 아예 돈도 없어. 난 0표. 불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금권 정치는 서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러다가 결국 이 민들이 우리에게도 권리를 달라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 혼란스러운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 바로 참주정치. 이 참주정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독재자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쫙 독재를 하는 그런 참주정치가 잠깐 등장한다. 페이시스트라토스. 막 이런 건 못 외워도 안 외워도 돼. 어쨌든 이런 참주정치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클레이스테네스. 기억해야 돼. 이거 중요해 이제부터. 이제부터 이 클레이스테네스하고 파리클레스가 나오거든. 클레이스테네스하고 파리클레스 여기 나오지. 클레이스테네스하고 파리클레스. 아이고마. 이거 어찌 외우노? 시험에 꼭 나오는데. 파리클레스하고 아이고. 클레이스테네스하고 파리클레스. 클레이스테네스, 파리클레스. 완전 중요해. 완전 중요해.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민주주의, 민주정이 나타나게 되더라. 자, 클레이스테네스는 어떻게 했냐면 정치 참여에서 바로 재산 기준 폐지. 그러니까 이거 앞에 있었던 걸 폐지하는 거야. 특히 클레이스테네스 때 이제 도입됐던 게 뭐냐면 바로 도편 추방법이라는 게 있어. 이게 왜냐면 봐봐. 금권 정치, 참주 정치, 그 다음에 이제 민주 정치잖아.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민주 정치라고. 민주정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참주가 내가 독재자라고 그랬잖아. 이 참주 앞에 클레이스테네스가 나오기 전에 이 페이시스트라토스 같은 이 참정치가 있었잖아. 이게 문제라. 이런 거 나오면 이런 참주 나오면 안 돼. 라고 어떻게 그런 참주가 안 나오게 할까? 라고 해서 이제 정한 거야. 약속. 도자기 파편에다가 다음에 혹시 참주로 나올 가능성 있는 사람은 써내는 거야. 그래서 표가 60표 이상이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은 추방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반에서 투표를 해. 투표를 했는데 이제 써내는 거야. 우리 반에서 분위기를 해칠 사람 적기. 그래서 만약에 30명 중에서 예를 들면은 10표 이상은 10표가 나왔어. 그러면 이 친구를 퇴학시키는 거야. 아니, 다른 학교 전학 보내는 거야. 황당하지 않아? 어쨌건 이게 바로 이 도편 추방법.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독재자였던 그 싹을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그리스인들의 어떤 의지라고 볼 수 있겠지. 가끔 나도 이렇게 뭐 이렇게 정치인들 보면은 저 정치인들 중에서 이 도편 추방법을 써서 좀 이렇게 추방시켜야 될 그 정치인들 좀 있지 않나.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좀 뭐 썩 나쁘지 않은 제도 아닌가. 근데 우리는 이제 투표를 하니까 투표가 있으니까 어쩌면 이런 도편 추방법이 있다는 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정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던 인물이 바로 파리클레스. 바로 추첨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을 추첨에 의해서 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리고 추첨이 돼서 관리가 되면 수당을 지급해. 그리고 민회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 사람들도 참여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민회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를 정착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페리클레스. 근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민 남자들 이상에 한해서야. 여자들은 참여할 수 없고 그리고 노예들은 참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 그리스 직접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표를 행사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평민 남자 이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나 다 투표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행복한 거라고. 보면 알겠지만 인류의 역사는 어찌 보면 바로 그 투표권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거든. 그 투표. 여기도 봐봐. 지금 앞에서 지금 이 민들이 어떤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고 그 전쟁에 공을 세우면서 민의 어떤 권리를 확보했고 그러면서 정치 참여하는 거잖아. 근데 그 정치 참여하는데도 얼마나 제한이 많았어. 솔론 같은 경우에는 재단 좀 들어와라. 그다음에 참정시 나왔고 굉장히 어려웠잖아. 그런 과정 속에서 참 힘들게 얻어낸 게 이 정치 참여의 어떤 모습이란 얘기야. 너희들도 이제 언젠가는 이제 투표권을 갖게 될 것이고 정치 참여할 텐데 그 투표 한 장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투표 용지 색깔은 하얀색이겠지만 그 하얀색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핏빛이 많이 묻어 있음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역사를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될 거라고. 오케이. 자, 아테네 특징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지. 직접 민주주의. 오해는 하지 마. 다 참여한 건 아니야. 자, 직접 민주주의. 그래서 제한적 민주주의였다.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제외야. 그리고 도편 추방제가 실시되었다.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특징들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야. 아까 그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해상무역주의였지만 스파르타는 밀고 내려오면서 옛날 그 미케네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아주 그냥 뭐 옥토, 좋은 땅 이런 걸 확보했다 그랬잖아. 도리아인들이 밀고 내려오면서 그래서 농업 중심의 군사국가야 여기는.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피정부민을 재배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그 시민이라고 하지 그 시민이 결코 적지 않아. 그런데 이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시민들이 다수의 노예를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힘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라. 왜? 자칫하면 쪽수가 많은 그 노예들에 의해서 당할 수도 있잖아. 자기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소수의 시민 다수의 피정민을 지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엄격한 군사훈련. 남성은 어릴 때부터 단체 생활을 이게 주로 7살 때부터 이제 분리를 하지. 분리를 해가지고 어떤 군사훈련도 받고 이제 그런 모습들. 여성에게도 체력훈련. 왜? 여성이 왜 체력훈련을 강조할까? 이건 바로 아이 생산을 위해서 튼튼한 아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성들도 튼튼한 어떤 체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게 훌륭한 유전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지. 그 영화 그 기버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왜 튼튼한 유전자가 아니면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들.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이미 여기서부터 지금 스파르타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더라. 내가 태어났어. 근데 내가 힘이 없고 약해. 그럼 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이러면 너무 슬프잖아. 이런 모습들이 지금 스파르타에 있었다는 거. 근데 스파르타에서 왜 그랬을까? 그건 바로 이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피정부민을 지배해야 되는 그런 그 당시에 어떤 한계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요거 이야기. 2명의 왕과 귀족이 정치를 담당했고 중대사는 민회에서 역시 스파르타도 결정하고 있더라. 자, 이제 전쟁이다. 이제 전쟁이야. 팔로폰네소스 전쟁. 자, 요거는 뭐냐면 바로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리스가 페르시아. 이 전쟁이 지금 첫 번째가 여기 두 번째고 첫 번째가 페르시아 전쟁이거든. 말 그대로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싸운 거야. 그리스가 이겨. 그 다음에 패권을 둘러싸고 스파르타와 그리스가 맞붙은 전쟁이 바로 두 번째, 바로 팔로폰네소스 전쟁이야. 봐봐. 페르시아 전쟁 승리해서 아테네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이 결성돼. 델로스도 섬 이름이야.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왜 델로스 동맹이 결성됐냐면 페르시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델로스라는 섬에다가 돈을 모아놓는 거야. 여러 폴리스들이 돈을 거기다 모아놓은 거야. 왜냐면 전쟁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야. 무기 같은 것도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 델로스 동맹이 그래서 결성된 거야. 그런데 페르시아 전쟁이 승리된 이후에도 이 델로스 동맹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어디를 중심으로?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 델로스 동맹이 결성되었는데 이후에 스파르타 등 일부 폴리스가 불만한 거. 왜 저기 델로스에서 자기들이 돈을 아테네가 막 갖다 쓰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 스파르타 불만 일으켰고 이런 것들이 바로 펠로폰네소 전쟁으로 연결되는 거지. 바로 스파르타 중심으로 펠로폰네소 동맹이 결성되었고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 동맹의 전쟁 결국은 스파르타가 그러니까 그리스의 민주정과 스파르타의 어떤 그 두 폴리스의 어떤 충돌은 결국은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되더라. 근데 왜냐면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워낙 군사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워낙 잘 싸워. 그래서 스파르타가 승리하더라. 오랜 전쟁으로 결국 폴리스는 쇠퇴했고 마케도니아에게 정복당함. 마케도니아 저 위쪽, 그리스 본토 위쪽에 있었던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위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를 다 멸망시키고 이후에는 저쪽 동쪽으로
전진하면서 알렉산더 제국, 바로 헬레니즘 그 제국을 만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 역사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테네 스파르타가 막 부딪혀. 그 과정에서 결국 스파르타가 이겨. 근데 그 스파르타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테베라고 하는 폴리스가 결국 멸망해. 그 폴리스 막 싸워. 막 싸우는 폴리스 과정 속에서 그걸 통일한 게 바로 마케도니아. 결국 마케도니아, 그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 쭉 세계대제국 건설.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오케이? 이러면서 쭉 가면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조도 멸망시키고.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 그리스 문화를 한번 살펴보자고. 그리스 문화. 자, 특징은 합리적이면서 인간 중심적인 문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그리고 오디세이, 인간적인 어떤 신의 모습. 그리스에서 이 믿는 신들은 인간들하고 너무 똑같아. 너무 비슷해. 신 맞아? 할 정도로. 신들이 왜 저래? 할 정도로. 막 신들이 막 수다도 떨고, 신들이 막 사랑도 하고, 막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막 서로 싸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모습은 좀 달라. 정말 인간적인 어떤 신의 모습?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좀 재밌는 거지. 왜? 인간들의 모습들, 인간의 군상들을 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비슷하거든. 건축 조각, 파르테논 신전, 그 다음이 아테나 여신상 등 조화와 이 파르테논 신전 안에 아테나 여신상이 들어가 있는 거야. 조화와 균형. 이때도 여신상들이 등장을 한다. 근데 나중에 이제 헬레니즘 시대의 여신상하고 이 그리스 시대의 여신상을 비교를 해보면 좀 달라. 예를 들면 여신을 딱 보면 그리스 여신상은 아름다워. 그런데 살짝 절제미가 있어. 근데 헬레니즘 시대의 여신상은 역시 아름다워. 근데 약간 좀 절제미라기보다는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파격적이라고 할까? 약간 좀 달라. 좀 야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아주 격정적이야. 있는 그대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 근데 그리스 여신상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살짝 좀 이렇게 살짝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 그런 차이점 기억하기. 자, 그리스의 철학을 한번 보자고. 또 유명하잖아. 저쪽 중국에서는 바로 제자베가의 철학이 있을 것이고, 인도에서는 우파니샤드 철학해서 불교, 바로 이 해탈을 또 이야기하는 불교가 또 있을 것이고, 페르시아에서는 바로 조로아스터교가 또 있을 것이고, 바로 또 그리스엔 또 너 자신을 알아라 라는 소크라테스의 또 철학이 있을 것이고. 와우, 정말 그 같은 시대에 정말 어떤 그 인류의 어떤 대단한 어떤 철학들이 다 연결되고 있네. 그지? 자, 초기 자연 철학의 발달, 바로 소피스템. 이게 뭐냐면, 봐봐. 중국과 페르시아 같은 경우 예를 보자. 중국과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중앙 집권을 형성하려고 한단 말이야.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 같은 경우는 뭐 감찰관파에서 왕의 눈, 왕의 귀, 또 왕의 길, 아주 강력한 왕권, 중앙 집권감을 보여주려고 하지. 딱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획일화된 모습들. 중국도 마찬가지. 진나라 한나라 하나의 어떤 그 획일화된 그런 모습들이잖아. 근데 이 그리스는 다르지. 지금 각각의 폴리스들이 지금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이 좀 존중되는 사회라고. 그러다 보니까 토론을 즐기는 거야. 왜냐면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 속에서는 왕이 곧 법이야. 어떻게 함부로 거기다 부대고 그건 아닌 것 같소라고 얘기를 해. 말이 안 되지 그거는. 그건 권위에 대한 도전이잖아. 그러니까 토론할 수가 없는 환경이라고. 근데 그리스는 그렇지 않거든. 그리스는 강력한 중앙집권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나 나나 똑같아. 우린 같은 시민이야. 같이 투표할 수 있어. 우린 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너 독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도자기 쓴다 너 이런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토론이 가능한 거야. 이 토론이 가능하면서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과 사회로 철학의 관심을 확대시키고 있더라. 그래서 진리의 어떤 상대성. 특히 이 소피스트 같은 경우에는 너나 나나 다 똑같아. 너의 의견도 맞고 나의 의견도 맞아. 너의 입장도 이해해. 나의 입장도 이해해. 이 소피스트를 주장하는 거야. 그런데 반면에 소크라테스. 절대적 진리가 있다라고 믿는 거야. 보편적 진리가 있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소피스트는 너도 맞고 나도 맞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 진리는 존재하는 거야. 라고 소크라테스는 얘기한다고. 어떤 것 같아?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 소피스트 말이 맞는 것 같아? 소크라테스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소크라테스 쪽. 네. 이게 너도 맞고 나도 맞고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나쁜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합리화시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난 소크라테스. 그리고 우리 인류 가치가 가야 될 기본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존재한다고 난 보는 거야. 소크라테스. 나는 소크라테스. 하지만 당신은 소피스트일 수도 있어. 이해해. 응? 자, 소피스트 비판을 하는 건데, 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소크라테스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의 제자 플라톤은 그 진리는 어디에 있다? 저 위, 이데아에 있다. 이데아.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기독교와 또 연결되는 거야. 바로 그 이데아가 절대자 God,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그만이 진리를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서양 어떤 그 기독교의 어떤 그 출발점은 바로 이 플라톤.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어진 이 그리스의 어떤 원류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지? 오케이. 그래서 소크라테스 진리 있어. 플라톤, 네, 스승님 말씀이 맞습니다. 바로 저 이데아의 진리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의 또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역시 마찬가지 진리를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서양 철학의 기반이 여기서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 유명한 역사 이거 있지. 바로 헤로도토스의 페르시아 전쟁사. 바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그 첫 번째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겨 페르시아 쳐들어와서 첫 번째는 폭풍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고 두 번째는 마라톤 전투. 마라톤. 그 40여 킬로를 달려와서 맨 마지막에 그리스가 이겼어. 딱 죽잖아.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 왜 그가 쉬지 않고 달려왔느냐면 이유가 있었거든. 페르시아가 그 마라톤에서 패배하면서 남은 병력들을 모아가지고 바다를 통해서 그리스를 칠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바다를 통해서 치기 전에 빨리 가서 알려야 되는 거야. 마라톤 전투에서 우리가 이겼고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뛴 거지. 그래서 지금 올림픽에서 마라톤 유명하잖아. 그 다음에 3차 전투가 바로 살라미스 해전. 해전에서 정말 이 3단 노, 이 노젓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줘가지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에게 대승을 거두지. 이러면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하는 거거든. 바로 이런 거. 자, 의학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왜 그 의사들 매달 때 히포크라테스 선언하잖아. 뭐 여기 이제 그리스에 나온 거네. 수학에서는 피타고라스. 수학 얘기만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지? 3.14인가? 그래 나 무식해. 그래 수학 무식해. 그래도 이렇게 잘 알고 있어. 왜? 자, 피타고라스가 뭐가 수학 이게 삼각형 넣고 뭐 그때 기억이 나는데 어쨌건 이게 지금 다 그리스네. 오케이. 자, 이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시대에서 결국은 이 시대를 다 평정했던 건 바로 헬레니즘, 바로 마케도니아다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리스의 국력 약화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성장, 알렉산드로스 왕이 그로에스 페르시아 정복. 요 페르시아는 바로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야. 사산조 페르시아가 아니라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야. 페르시아 정복하고 동방 원적으로 대적. 와우, 인도까지. 이집트 인도까지 엄청나지.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는 어디지? 제일 큰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는 어딘지 알아? 그건 징기스칸의 몽골이 이제 세계 대제국 건설하지. 그지? 그런데 가장 빠른 시간에 세계 대제국을 틀을 만들었던 사람은 바로 알렉산드로스. 진짜 빨라. 완전 속도속결. 그저 달리고 나는 또 달린다야. 계속 달려. 그래서 거의 인도까지 왔던 인물. 알렉산드로스. 자, 이 헬레니즘 세계는 왜냐면 이게 지금 봐봐. 그리스가 지금 이 페르시아를 일단은 확보한 거잖아. 그럼 이 페르시아 문화는 동방문화고 그리스 문화는 서방문화인데 이걸 지금 어떻게든지 하나로 엮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동서융합 정책을 이 알렉산드로스가 한다고. 이주 정책, 정복지 곳곳에 알렉산드리아 건설 후 그리스인들을 이곳으로 많이 이주를 시켜.
그리고 공용어 정책, 바로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정해.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는 거지. 그리고 동서융합 정책으로 동방의 군주정을 계승을 해요. 동방은 내가 얘기했잖아. 그리스는 이런 군주 중심의 어떤 그런 어떤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잖아. 그런데 이 헬레니즘 국가가 되면서 이 페르시아 그쪽을 흡수를 하면서 그 페르시아의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 중앙집권의 어떤 그 모습들을 계승한다는 이야기야. 페르시아인을 관리로 선발해. 그러니까 페르시아인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페르시아인과 그리스인의 결혼 장면. 이러면 게임 끝난 거지 뭐. 그래서 나 그리스인, 페르시아인 이 개념 자체를 없애려고 한 거지. 막 섞어버리는 거야. 이런 어떤 장려를 했다는 거. 상업 발달, 인도 지중해 교역로 확보. 뭐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자, 하지만 멸망. 알렉산드로스 사원 마케도니아, 에집트, 시리아로 이제 분열을 하고 기원전 1세기 후반까지 모두 로마에게 멸망당하더라. 이제 알렉산드로 사후에 이제 이게 다 분열하면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뭐 파트리아, 박트리아 이런 나라도 등장하는 것이고, 그렇지? 그 이후에는 또 사산조 페르시아도 등장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연결해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페르시아 쪽을 지금 합병을 했단 말이야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동양 문화가 결합이 돼. 그리고 이때부터는 봐봐. 그리스 시대는 어쨌건 그 폴리스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살았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제 폴리스라고 하는 공동체 개념이 아니라 큰 대제국 안에 있는 한 개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폴리스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는 그 공동체 눈치를 많이 봐야 되거든. 근데 이제 세계 대제국, 헬레니즘 시대는 대제국이 된 거야. 공동체의 어떤 틀이 깨졌어. 이제 대제국이야.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 살면 되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래서 바로 이게 개인주의,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이게 바로 세계 시민주의야. 그러니까 이 세계의 어떤 그 틀, 제국의 동등한 시민이라는 사상이거든. 세계 시민주의는 뭐냐면 나 그리스이니까 너 페르시아보다 우리 높아. 이거 아니란 얘기야. 우리는 다 같은 세계 시민이야.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야. 그리고 나 개인은 좀 행복해지고 싶어. 이거 굉장히 지금 서양인들의 어떤 의식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굉장히 비슷해. 이게 지금 헬레니즘 이 시대에 만들어지고 있다. 서양인도 굉장히 개인주의거든. 정말 나랑 굉장히 친한 서양 친구야. 그 내가 뭐 좀 도와줄 수 있어야지. 근데 그 친한 친구가 No, this is not my business. 네가 친구냐?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들은 좀 달라. 내 일 아니야 이거는. 내 일 아닌데 내가 왜 해? 친구? No, this is not my business.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여기서 등장한다 보는 게 헬레니즘. 서양인을 만났을 때 당황하면 안 돼. 서양인들은 정말 그러니까. 자, 이 헬레니즘 시대의 어떤 철학. 이때는 봐봐. 내가 얘기했잖아. 그리스 시대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인간이야. 인간에 대한 어떤 철학이었다는 얘기지. 어떤 진리 탐구. 이런 철학들을 주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소피스트 진리는 상대적이야.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절대 진리 있어. 그게 플라톤, 그게 이데아야. 이 아리스토텔레스 다 연결되고 있잖아 지금. 어떤 그 진리에 대한 어떤 철학을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 근데 헬레니즘 시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 위대야? 진리? What?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헬레니즘 시대라고. 왜? 다시 한번 얘기했지. 폴리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어떤 공동체가 확대가 되면서 엄청 커지다 보니까 공동체 삶 속에서 빠져나온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대가족에서 핵가족이 되면서 개인화되고 있잖아 지금. 그러네. 대가족에서 같이 밥 먹다가 네 식구가 밥 먹다가 세 식구가 밥 먹다가 이제 혼술밥이 등장하고 혼밥족이 등장하고 이런 애 지금 개인 되고 있잖아 지금. 그지? 이 당시도 그랬다는 얘기지. 이 당시도. 그래서 개인에 대한 어떤 철학이 중요한 거야.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 뭔지 알아? 스토아는 뭐냐면 금욕이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결코 행복해지지 않아. 금욕할 때 스토아. 금욕할 때 행복해져.
또는 에피크로스 아파.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스토아나 에피크로스 모두 다 한 개인의 행복을 위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금욕할래? 정신적 쾌락을 추구할래? 그지? 이런 것들이 바로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이더라.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를 바로 세계 시민주의, 그 대제국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해하기. 오케이? 자, 헬레니즘 문화 이제 자연과 유클리드, 그 다음이 불에게의 원리. 유레카! 누구야? 아르키메데스. 왜 이렇게 욕조에 쑥 들어갔다가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넘치는 뭐 그런 거 보고 유레카! 알았다! 뭐 이게 물리 나오잖아 이게. 이게 바로 헬레니즘 시대 때네. 미술은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조각. 라콩무사. 그 뱀에 막 물려서 그냥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들. 한 개인의 어떤 그 희노애락을 조각이야 정말 사실적으로 담아내. 그리스 조각은 이러진 않거든. 격정적이진 않아. 절제하고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이 헬레니즘 시대는 정말 그 인간의 어떤 희노애락, 어떤 개인의 어떤 그 감정을 딱 담아내고 있는 개인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멜로이 비너스상 뭐 이런 모습들. 이 알렉산드로스의 어떤 이 모습들이 쭉 인도까지 가잖아. 기억나? 그러면서 바로 간다라 미술, 쿠시안 왕조 때 있었던 그 간다라 미술에 영향을 주더라. 인도인들도 이제 불상을 만들기 시작하더라. 이게 바로 인도 간다라 미술 영향을 줬다라는 사실. 이게 핵심.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바로 그리스 시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벼채우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 문화가 정리가 되었고요. 그 옆에 또 이탈리아, 여기 있는 로마, 이 로마가 성장합니다. 난 진짜 궁금해. 왜 알렉산드로스가 왜 동쪽으로만 갔을까? 그때 왜 로마 쪽, 서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아마 이 알렉산드로스가 서쪽으로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오, 정말 궁금해. 하긴 서쪽에 별로 별 볼 일이 없었겠다. 왜냐면 워낙 그 당시 동쪽이 워낙 발전된 어떤 그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알렉산드로스도 아마 그쪽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어쨌건 이게 뭐 역사에 준 우연일 수 있겠지만 이런 어떤 기회를 통해서 로마는 성장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한 거지. 자, 다음 시간은 바로 그 로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